1달러짜리 휴지 조각 주식을 팔아서 2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 은퇴 자금 모아둔 교사, 전 재산 투자한 참전 용사, 자녀 학비 마련하려던 부모들의 돈을 몽땅 날려버렸죠. 그런데 감옥은 고작 22개월 살았고 출소하자마자 자기가 저지른 사기를 책으로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 책을 블록버스터 영화로 만들어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를 연기했죠. 전 세계 관객이 환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돈을 못 돌려받았는데 이 사기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돌며 성공학 강연료로 한 회당 수천만 원을 받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의 늑대 조던 벨포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2년 뉴욕 퀸즈의 베이사이드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조던 벨포트는 평범한 유대인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는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16살 때 해변에서 이탈리안 아이스를 팔았는데 그냥 판 게 아니라 손님한테 3명 데려오면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그 여름 한철 동안 번 돈이 2만 달러였습니다. 16살짜리가 여름 아르바이트 후 번 돈이 당시 기준으로 웬만한 직장인 연봉이었던 거죠. 보통 10대라면 그 돈으로 차를 사거나 놓았을 텐데 조던은 그 돈을 치과 대학 등록금으로 냈습니다. 치과 의사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입학 첫날 학장이 신입생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벌려고 여기 왔으면 잘못 찾아왔다고요? 조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한테 필요한 건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 돈이었고 치과 대학은 그 길이 아니라고 바보 판단한 거죠. 그 결단력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결단력이 나중에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지만요. 대학을 졸업한 후 조던이 처음 시작한 사업은 의외로 고기 배달이었습니다. 문 앞 방문 판매로 쇠고기와 해산물을 파는 사업이었는데 트럭도 없고 냉장 창고도 없이 순전히 말빨 하나로 시작한 거거든요. 주부가 붉은 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 바로 연어로 화제를 돌리고 가격 비싸다고 하면 정육점보다 싸다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 달러 어치를 파헤치웠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24, 5살짜리가 고기 팔아서 월 10만 달러를 번 겁니다. 하지만 사업이란 게 영업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달이 늦어지고 고기가 상하고 대금 회수는 안 되고 결국 몇 달 만에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조던은 이 실패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어요. 자기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파는 거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고기든 주식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팔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이 수천 명의 인생을 망치는 출발점이 됩니다. 파산 후 조던은 월스트리트로 향했고 LF 로스차일드라는 정통 증권사에 말단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월스트리트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코카인을 하고 점심시간에 마티니를 마시고 전화기 붙잡고 소리 지르며 주식을 파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조던은 이 환경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적응했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공포와 탐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빠르게 배웠죠. 그런데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터졌습니다. 하루 만에 다우지수가 22% 넘게 폭락했고 월스트리트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죠. 수많은 증권사가 문을 닫았고 조던도 해고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다른 길을 찾았을 거예요. 하지만 조던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기회를 본 거거든요. 바로 페니스톡이었습니다. 페니스톡은 주당 1달러도 안 하는 초저가 주식인데 정식 거래소에 상장도 안 되고 규제도 거의 없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대형 증권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쓰레기 주식이었죠. 하지만 조던이 본 건 수수료였어요. 일반 주식 수수료가 2%에서 3%일 때 페니스톡은 50%를 챙길 수 있었거든요. 같은 노력으로 10배 이상 버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조던의 전설적인 전화 영업 기술이 완성됩니다. 조던은 네브래스카나 아이오와 같은 중소도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화법이 정말 대단했어요. 마이클 씨, 지금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아직 작지만 가전산업을 완전히 뒤바꿀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지금 1달러인 주식이 6개월 후면 10달러가 됩니다. 그때 가서 저한테 감사 전화하는 게 아니라 하와이 해변에서 전화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조던은 이렇게 받아쳤죠. 회사를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수익을 이해하시면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움직입니다. 단 한 통화로 4,000달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루에 수십 번 반복했죠. 규제도 없고 감시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울 준비를 마쳤고 1989년에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증권사 중 하나가 탄생합니다. 스트레튼 오크몬트. 이름만 들으면 100년 된 유서 깊은 금융회사 같잖아요. 하지만 실체는 롱아일랜드 외곽 상가 건물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형광등 깜빡이고 책상은 중고로 맞추고 규제 감독은 전혀 없었죠. 조던은 여기에
월스트리트 엘리트가 아니라 바텐더, 대학 중퇴자, 동네 양아치들을 채용했습니다. 그한테 필요한 건 학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배고픔과 충성심이었거든요. 조던의 오른팔 데니 포어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롱아일랜드 출신의 술주정 매니의 마약쟁이였는데 정규 교육은 거의 못 받았지만 영업만큼은 천재였습니다. 포러씨는 도덕이라는 게 없었고 바로 그 점이 조던한테 매력적이었어요. 둘이 손을 잡으니 무서울 게 없었죠. 조던이 방향을 제시하면 데니가 실행했고 그 결과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던은 직원들에게 스트레이트 라인이라는 영업 기법을 가르쳤는데 이건 일종의 심리적 압박 시스템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돈을 보내는 순간까지 상대방한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망설임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의심은 더 큰 확신으로 덮어버리고 인사에서 수표 보내세요까진 일직선으로 몰아가는 기술이었죠. 어눌하던 신입들이 몇 주 훈련받으면 고압적인 영업 기계로 변했고 사무실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스트래튼의 진짜 대단한 점은 표적 선정에 있었어요. 이들이 노린 건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이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퇴직금 굴리려는 은퇴자들, 자녀 학비 마련하려는 부모들, 인생 한방 노리는 노동자들이었죠.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파았는데 그 희망은 거짓 확신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조작된 숫자로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페니 스톡을 팔았어요. 회사 실체라고는 보도자료밖에 없는 유령 회사 주식이었죠. 하지만 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수법이 정교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기업 공개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식은 이랬습니다. 먼저 싼값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영업팀을 동원해서 고객들한테 이 주식을 미친 듯이 판매합니다. 전화로, 팩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 가장 높을 때 자기들 물량을 전부 팔아치우는 거죠. 전형적인 작전 세력의 수법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휴지 조각을 들고 남았고 조던과 그 일당은 수백만 달러를 챙겼어요. 1990년대 초가 되자 스트래튼 오크몬트는 그냥 증권사가 아니라 하나의 광란의 축제장이 됐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영업 성공하면 경적이 빵빵 터지고 2,000달러짜리 양복 입은 젊은이들이 코카인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실적 좋은 직원한테는 롤렉스 시계가 사탕처럼 날아다녔고 실적 못 내면 전 직원 앞에서 망신을 주고 바로 해고했습니다. 공포와 탐욕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이비 집단이나 다름없었죠. 회사 파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회의실에 스트리퍼가 들어오고 샴페인이 픽스기 위에서 터지고 코카인은 규정집 위에서 흡입됐습니다. 소화기에 휘핑크림과 데킬라를 채워 넣은 적도 있었고 난쟁이 던지기 대회를 열기로 했죠. 조던 자신도 헬리콥터를 사고 아내 이름을 딴 요트를 사고 저택과 람보르기니와 롤렉스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성공이 전부다. 이기지 못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서류상으로 스트래튼 오크몬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수많은 기업을 상장시키고 수억 달러를 움직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밑에는 전부 허상뿐이었어요. 진실을 팔 수 없으니 꿈을 판 거고 조던 벨포트는 바로 그 꿈 장사로 제국을 세운 겁니다. 1994년이 되자 스트래튼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공개 방식은 점점 더 공격적이고 무모해졌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의심스러운 서류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7달러에 산 주식이 몇 주 만에 30센트로 곤두박질 쳤다는 투자자 민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파는 회사는 매출도 없고 제품도 없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안 되는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영진의 답변은 딱 하나였습니다. 팔든가 나가든가. 회사가 커지면서 돈을 숨기는 것도 점점 복잡해졌어요. 수백만 달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어떤 계좌는 조던의 영국에 사는 이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또 어떤 계좌는 스위스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 명으로 개설됐습니다. 한 번은 가정부를 이용해 현금을 스위스로 운반했는데 속옷 안에 돈다발을 꿰매서 보낸 거예요. 조던은 이걸 자산보호라고 불렀고 FBI는 자금 세탁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 내부도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보상이었던 마약이 이제는 필수가 됐거든요. 진정제로 말을 느리게 하고 코카인으로 다시 속도를 올리고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영업통화 중에 기절하는 직원이 있었고 영업장 바닥에서 발작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어요. 수수료나 여자 문제로 주먹 다짐이 벌어지는 건 일상이었고 최소 2명의 직원은 폭력 사건으로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조던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아내와의 결혼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아내가 소파 쿠션에서 알약을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찾아내는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한 번은 약에 취한 상태로 페라리를 몰다가 기둥에 박았는데 조수석에는 3살짜리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다치지 않았는지 기적이에요. 그리고 1996년 6월 전설적인 요트 사건이 터집니다. 조던은 자기 요트 나오미호를 몰고 이탈리아에서 사르데냐로 가려고 했는데 선장에 폭풍이 오니까 출항하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하지만 조던은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확신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중해 한복판에서 배가 물을 먹기 시작했고 배에는 조던과 두 번째 아내, 딸, 그리고 200만 달어치 보석과 마약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해군한테 구조됐고 요트는 침몰했죠. 조던은 살아남았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죽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니 벅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어요. 경제 전문지 기자들이 스트래튼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전직 직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그레고리 콜먼이라는 FBI 금융범죄 담당 요원이었습니다. 콜먼은 그냥 수상한 점을 본 게 아니라 피냄새를 맡은 거예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래튼의 전화 영업 대본을 확보하고 송금 기록의 소환장을 보내고 신고 소득과 맞지 않는 부동산 구매 내역을 추적했죠. 조던이 카지노와 화랑을 통해 5만 달씩 쪼개서 현금화하는 패턴도 포착했어요. 콜먼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고 결국 조던도 알게 됐습니다. 조던이 몰랐던 건 자기 부하들 중 일부가 이미 뒤집혔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명은 별건 사기 혐의로 잡혔고 또 한 명은 보너스를 못 받아서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녹음기를 달고 전화를 녹음하고 서류처를 넘겼죠. 상황이 급박해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양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살자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연방 요원들이 스트래튼 오크몬트를 급습했습니다. 해 뜨자마자 들이닥쳐서 전화기를 책상에서 뜯어내고 서류함을 비우고 컴퓨터를 복사했죠. 직원들이 신문당하는 동안 누군가는 서류를 변기에 버리려 했고 또 누군가는 파쇄된 계약서가 든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잡혔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FBI는 이미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97년 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이동하지 말라는 명시적 경고를 받았는데도 200만 달러를 스위스로 송금해버렸습니다. 그 거래는 추적됐고 그에 관한 대화는 녹음돼 있었어요. 바로 그 한 건의 송금이 모든 걸 풀어버리는 실마리가 됐죠. 추격전은 끝났고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1998년 말 벨포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FBI한테는 녹음본이 있었고 증권거래위원회한테는 서류가 있었고 전화 영업과 거짓 약속 위에 세운 제국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연방교도소 30년형에 해당하는 혐의에 직면한 상황이었어요. 통신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 이 혐의들만으로도 그를 영원히 가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던은 늘 하던 일을 했어요. 팔았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정보를요. 수사에 협조하고 녹음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영수증처럼 넘겨졌어요. 3~4명 이상의 직원이 기소됐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친구들이었죠. 그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스트래튼에 입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조던한테 영업하는 법을 배웠고 그의 방식을 따랐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조던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조던은 최소 보안 시설에서 2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담장도 없고 독방도 없고 교도관들은 총도 안 들고 다녔어요. 아침에 테니스를 치고 오후에 운동을 했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서 토미 총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유명한 코미디 배우로 대마초 관련 용품 온라인 판매 혐의로 복역 중이었죠. 조던은 그한테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마약 요트, 현금 봉투,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거짓말까지. 토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 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이거 책으로 써라. 그래서 썼습니다. 2007년에 월스트리트의 늑대를 출간했는데 반성문이라기보다는 자랑에 가까웠어요. 사과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냥 요트, 파티, 사기, 그리고 농담뿐이었습니다. 대중은 열광했어요. 영화 판권을 팔았고 속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걸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로 만들었죠. 투자자들한테 거짓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대형 화면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웃었고 평론가들은 박수쳤고 조던 벨포트라는 유죄 판결받은 사기꾼은 대중문화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한테 사기당한 사람들은 영화 계약을 받지 못했어요. 보상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죠. 퇴직금을 날린 교사가 있었고 전 재산을 투자한 참전 용사가 있었고 대박을 꿈꾸며 집을 담보고 잡힌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한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법원은 조던한테 1억 1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만 지급됐어요. 나머지는 해외 계좌, 부동산, 법적 허점으로 사라졌습니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조던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기부여 강연자이고 영업 코치이고 팟캐스트 진행자예요. 성공을 팔고 윤리를 가르치고 전 세계 무대를 돌아다니죠. 늑대라는 이름을 마치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훈장처럼 달고 다닙니다. 정의에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정의를 팔아버린 겁니다. 22개월을 책 계약으로 바꿨고 사기를 명성으로 바꿨죠. 그리고 아마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박수 쳤다는 겁니다. 탐욕스러웠던 건 인정한다. 하지만
다들 그렇지 않냐? 조던이 한번 말했어요. 아마 그래서 그가 빠져나간 걸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가 처벌받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그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수천 명의 평범한 사람들, 노후 자금을 날린 사기꾼을 우리는 영웅처럼 소비했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연장에 서서 성공을 이야기하죠. 피해자들이 아직도 핏더미에 앉아있는 동안에요. 이게 조던 벨포트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열광하는지, 무엇을 용서하는지, 무엇을 동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늑대는 감옥에서 나왔고 우리는 그한테 무대를 내줬어요. 누가 진짜 문제일까요?